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끝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번이 15번째, 22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에는 첫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입법부를 견제하는 권리이긴 하지만 잦은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로선 재의결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최근에 불거진 문자 논란이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향후 국회의 재의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7월 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 오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한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윈다우드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딴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허순규의 청년생각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죠.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는 공공교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살리기 정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도심 지역에 마을버스 도입하자, 이런 제안 주셨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한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면서 자차 없이 이동하는 다양한 지역민들의 이동권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여기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또 교통 관련 주제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 서울시청역 교통사고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의 취지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복지 정책으로서 공공교통 활성화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교통 관련 주제 준비해 주셨는데, 최근 서울시청역 교통사고로 여러 시민들이 희생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가해자가 68세 고령 운전자여서 최근 고령 운전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가해자가 도로교통법상 6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이긴 하지만 일반 운전자보다 엄격한 자격유지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직업 운전사기에 사고의 원인을 꼭 연령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과거보다 증가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65세 노인 인구 자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건수도 늘어나는 인구 효과를 감안해야 하고요. 예. 지난해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율은 4.57%, 65세 미만은 4.04%입니다. 아하. 사고율은 65세 이상이 조금 높은데요. 예. 다만 연령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운전면허 소지자 수 대비 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살 이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운전 시작하자마자 네, 운전할 그렇죠. 때 사고가 많죠. 그리고 50에서 60세가 0.7%, 61세에서 64세가 0.8%이기 때문에 31세부터 49세 0.5%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60세 이상 연령대 내에서 비교하면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았고 흥미로운 것은 80대 이상이 되면 오히려 그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80대 이상 되면 사고 비율이 더 낮아졌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운전면허 소지자 수 대비 사고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20살 이하가 제일 높다. 그리고 20대, 30대, 40대까지 이제 낮아지다가 50대부터 다시 이제 좀 높아지기 시작하고 60대, 70대 높아지다가 이제 80대부터 다시 낮아진다. 예, 그런 말씀이신데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높은 경향성은 띄지만 반드시 나이와 사고율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 예. 네, 제가 30대 초보 운전자인데요. 예, 예. 70대 초반인 저희 아버지께서 운전을 더 잘하시거든요. 또 네. 요즘 시대에 60대 중후반, 70대 초반 지금 방송 많이 듣고 계신데 네. 노인이라고 하기에 한창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80대, 90대로 넘어가면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이 어려우신 분들이 늘어나겠죠. 네. 연령에 따른 대책 필요하지만 특정 연령 넘어가면 일괄적으로 강제면허 반납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 네. 좀 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연령에 따른 대책은 필요하지만 일괄적으로 강제로 면허 반납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강제가 아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을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네, 경북 지역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 현황을 보면요. 네. 지난 4일 경북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수는 2021년 26만, 2022년 28만, 지난해 30만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면허증 반납자 수는 2021년 1.4%, 2022년 1.7%, 작년에는 1.8%에 그쳤어요. 조금 늘긴 느는데 거의 미미하군요. 2%도 안 되고요. 예, 예. 인근 대구도 낮은데 그래도 대구는 재작년에 3.5%, 지난해 한 2.7%에 불과합니다만 어쨌든 네. 경북은 대구보다 낮은 2%가 되지 않는 반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자진 반납이 잘 안 된다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혜택을 살펴보면 예. 대구 같은 경우 10만 원 상당의 지역 카페를 제공하고 경상북도도 10만 원 상당의 현금 지역 카페 교통카드 등을 지급합니다. 예. 우리 아나운서님 이제 영원한 우리 안동임 씨 아나운서 같지만 또 10수년 뒤에는 만 65세가 되는데 그렇죠. 예. 10만 원 상당의 현금 교통카드 주면 면허 반납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열의 아홉이 아니라 거의 열의 열은 10만 원 그 준다고 해서 반납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65세는 너무 어리죠. 나이가. 너무 젊죠. 한 그러니까 80세는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방송을 들은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불편한 대중교통 현실을 감안하면 그렇죠. 65세 이상 시민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중요한 대중교통이 게, 예. 불편하고. 그렇죠.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중교통.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다면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대중교통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이런 중소도시에서 자가용 없이 산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65세 연령 자체가 사실 좀 낮죠. 그리고 예. 무엇보다 10만 원. 이 면허 반납의 대가치고 맞아요. 10만 원은 부족하다. 예. 그래서 이제 건강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한창 활동할 나이인 60대 중반 70대 때 면허 반납하는 거는 고령자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이제 점점 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65세 인구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정책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의 그 10만 원 반납 정책은 사실 매우 이 수요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신 말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허 대표의 말씀 공감할 텐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어떻게 고쳐야 되냐, 어떤 개선책이 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한 4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네 가지요. 먼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령과 운전자 능력의 관계는 개인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운전자 안전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운전 기능 검사를 강화해야 하고 뭐 이와 관련한 유인책을 높여야 되죠. 그러니까 젊더라도 운전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연령이 아니라 기능 검사를 강화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이게 일본이 잘 돼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뭐 지자체 지원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령자일수록 자동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연령의 문제라기보다는 차량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개선 정책이 필요하고 예. 지금 말씀드린 2가지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 이전에 개선돼야 될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예. 그리고 3번째가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혜택을 일단 높여야 됩니다. 10만 원 안 된다. 10만 원은 소위 택도 안 되고요. 예, 예. 그 최근에 경기도 파주시 같은 경우는 65세 10만 원이 아니라 만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 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했어요. 예. 그랬더니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결과 전년 대비 75세 이상 반납률이 예. 56.4%에서 66.5%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높습니까? 물론 네. 이제 75세 이상이긴 하지만 그 전에 56%였는데 66%로. 그렇죠.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고 예, 예. 75세 이상이면 사실 뭐 80대, 90대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65세, 75세, 85세 사실 10살씩 차이만 달라도 다르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혜택을 높인다고 해서 고령자의 이동권이 직접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님 예.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하면 면허 반납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예. 내 상황을 봐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혜택을 높이는 건 중요한데 예, 예.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네. 자가 운전으로 이동할 의향이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서 포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교통 선진국처럼 자차 없이도 고령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교통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고령자 이동권 문제가 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고령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들의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이를테면 안동시 낙동강변에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혹시 예. 가보셨나요? 어휴, 많이 갔죠. 예, 많이 갔어요. 예. 네, 어떻게 가셨어요? 걸어가셨어요? 주로 운전해서 갔죠. 네, 그렇죠. 차 타고. 예. 근데 이 강변에 있는 그 문화예술의 전당 대중교통으로 가기 매우 불편하거든요. 아, 거기 버스가 잘 안 돼 있나요? 네, 잘 안 돼 노선이? 있어요. 버스가 있는데 더 많이 걸어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문화시설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들이 강변에 있거나 외곽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도심에 큰 체육관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중교통으로 가기 불편해요. 그래서 당장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면 65세 이상 분들의 기본적인 문화체육 여가생활 누리기 어렵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하고 이제 한창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노후 생활의 기본인 문화체육 여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청년들, 청소년들 힘든데 그래도 어르신들보다는 도보로 이동하기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버스 타기도 수월하고. 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뭐냐면 도심 지역보다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고령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읍면 지역 어르신들에게 면허 반납하라고 하면 아플 때 병원 가는 문제라든가 장날 시장 장보기라든지 기본적인 생활 불편함이 커지는 것이고 예. 이미 자차가 없는 어르신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어르신들의 이동에 대한 부담이 자식이나 지인들에게 이어질 수도 있고 뭐 자식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 자식이 살고 있는 분들이면 도움 요청도 어렵겠죠. 그래서 버스 타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은 최고의 어르신 복지이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의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전면허 없이도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어르신 복지의 관점에서 공공교통 정책을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을 올리려면 고령자 이동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먼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네, 이거를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면허 반납 안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허승규 대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공공교통의 중요성 매번 강조하시잖아요. 물론 뭐 다른 이유도 많죠. 뭐 환경 문제도 그렇고 네. 뭐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등등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고령자 이동권을 위해서라도 이게 고령자를 위한 최고의 복지다라는 그런 의미로 공공교통 개선해야 된다. 또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네, 왜냐하면 제 그래서, 주변에 65세 이상인데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이분들 다 운전면허 반납하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을 살펴봤고요. 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도 알아봤습니다. 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 이전에 자차 없이도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그런 공공교통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르신 복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공공교통 정책 펼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 수신 잘 쏴.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그랬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3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기초의회, 광역의회가 후반기로 접어들었죠.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있었는데요. 안동시 의회도 후반기 의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어제 경북도 의회에 이어서 오늘은 안동시 의회 김경도 후반기 의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경도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의장 선출. 안동시의 의장 김경도입니다. 예, 축하드리겠고요. 자, 우리 감사합니다.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어제였었죠? 그 임시회가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임시회도 취소하시고 현장부터 달려갔다는 그런 소식 들었는데 둘러보시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던가요? 예. 7일 밤부터 이렇게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안동시 곳곳이 이렇게 많이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예정되어 있던 임시회도 10일로 연기를 하였고 최우선으로 수해 복구 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 곳곳의 수해 현장을 이제 돌아보고 있는데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와 함께 대비를 강화하고 있고요.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빠른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우리 저기 잠잠한 것 같은데 어제에 비해서는. 근데 또 언제 또 집중호우가 내릴지 모르니까 아주 단단히 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일이었죠. 7월 1일 제9대 안동시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요. 먼저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먼저 제9대 안동시 후반기 의장이라는 그런 정책을 맡겨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또 선배 동료 의원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통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많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만큼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고요. 앞으로 의회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또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또한 정파와 또 의견을 뛰어넘어서 시민들 편에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대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예. 자, 후반기 안동시 의회 운영 방침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안동시 의회는 의안을 전문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총 3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의 권한과 위상을 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정책을 제1선으로 돌보겠습니다. 또한 의장단과 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용 공유와 의견 수렴을 해나가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또 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인의 역량 강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육을 또 진행하고 의원 연구단체가 3개 있습니다. 활동도 적극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작년 채용을 완료한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위원회별 전문적이고 또 의정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 본래의 역할인 집행부와 견제와 감시는 또 물론이고 또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강화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안동시 의회 현안 중에 하나죠. 그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전반기 그 시의회에서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예천구 의회도 마찬가지고. 자, 의장님 개인적인 견해도 좋고 안동시 의회 전체적인 그 견해도 좋고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저는 대구와 경북에 살고 있는 시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두 지자체장의 의견만 있는 통합 논의는 그 출발점부터 잘못된 정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의 주요 골자는 대구를 초강력형 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고 또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장밋빛 전망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방 소멸이 행정구역에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일자리 또한 교육 기회를 비롯해서 각종 인프라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북의 행정 기능이 대구로 통합되고 또 청년 유출과 자본의 도시 집중화가 이루어진 것은 예견되는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북도청을 이전한 지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대구시와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를 꺼낸 것은 도청 이전의 목적도 사라지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도 상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시도민의 행복을 가장 중심에 두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역 소멸, 인구 위기가 지자체마다 중요한 현안이자 과제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은 인구 위기,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꼽힙니다만, 요즘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좋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이렇게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은 바로 지방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 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돌봄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고 또 국가 단위 대규모 투자 사업도 유치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관광 정책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실효성 있는 다각적인 정책 추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적인 큰 흐름 속에서는 중장기적이고 도시의 변화 모습을 예측하고 또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로드맵을 빨리 그려야 한다고 봅니다. 변화하게 될 도시의 모습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준비가 병행할 때 지역의 소멸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자,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안동이 좀 많이 좀 껄끄러운 그런 관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생각이신가요? 저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통된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함께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위한 시정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최고의 업무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특구나 또 기회발전특구 또 교육발전특구 등 여러 가지 이렇게 각종 역적 사업들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들이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당부하거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7일 밤부터 이렇게 시작된 호우로 우리 지역의 각종 비 피해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18분의 의원 모두가 호우 피해 현장에서 이렇게 발로 뛰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행부와 이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복구가 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복구를 위해 현장에서 반납 없이 또 수고하고 있는 공무원과
또 관계자, 봉사자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또 당부의 말씀도 또 드립니다. 앞으로 의장으로서 우리 안동시의회 최고 결재권자는 언제나 안동 시민임을 명심하고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또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안동 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18분의 의원 모두와 함께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 만들겠다. 그 약속 꼭 좀 지켜주시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안동시의회 2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시 의회 김경도 후반기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사 이슈 함께 얘기해 봅니다. 31명이 죽거나 다친 사상자를 낸 지난달 24일 화성 아리셀 전지 공장 화재 사고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이 사고의 이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위험의 이주화에 대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자, 화성의 아리셀 화재 후폭풍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지난달 6월 24일 날 화성시 전국산업단지에 위치한 1차 리튬 전지업체 아리셀 공장 내에서 최악의 화재가 났죠. 한국인 사망자 5명, 중국인 17명, 이 중에 여성이 14명이에요. 라오스인 1명. 정말 최악의 화재인데 후폭풍이 여러 갈래입니다. 일단 아리셀 공장에서 이번 사고가 24일 날 나기 전에도 배터리 사고가 있었다. 그렇죠. 복수의 지원자가 있어요. 공장에서 입막음했다라는 거죠. 이거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공장이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샘플 점검. 여기 저기 딱딱 찍어서 하는 샘플 점검의 화를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위험의 외주화죠.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아리셀 대표는 충분한 안전교육했고 업무 지시는 파견업체 메이셀에서 내렸다고 했지만 이 파견업체인 이 메이셀은 아니다, 인력 투입만 하고 아리셀에서 알아서 업무 관련된 교육과 작업 지시했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튬 배터리 열폭주 현상을 잡으려면 특수 소화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때 일반 소화기로 해보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 소화기 배치에 대한 따로 이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생각할 지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수 소화기가 빨리 좀 나와야 될 텐데 아직은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구 중이라는 얘기가 연구 중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좀 보급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화재 참사 당시에 업체에서 근무한 직원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런 사건,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잖아요. 아리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었는데요. 이게 이분이 이제 그 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산에서 내려 인근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한국인 직원이 불이 난 이 공장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확 놀라버린 거죠. 그리고 주변에 알던 사람들이 다 사상자가 나타나니까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한국인 직원은 아리셀 화재 통합 심리지원단 내 트라우마 센터와 연계 지원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잘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이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자, 한편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단체가 연대해서 구성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정부 당국에 민관 공동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등 18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리셀 대책위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사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나 경찰 그 수사 내용을 이게 공유해라, 제공해라. 그리고 참사 피해자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 회사에다가 이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라. 라는 주장과 함께 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유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합동조사위원회 구성해라 라는 요구인데 오늘 새로운 보도가 나왔어요. 어떤? 지금 경기도 화성시가 이 화재 사망사고자 유가족에 대한 숙식 지원을 직계 좀비족과 형제 자매는 오는 31일, 친인척과 지인은 10일까지만, 그러니까 내일까지만이죠. 지원하기로 결론이 난 겁니다. 지금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장례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족들에게 이걸 통보하니까 막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원에 제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이 부분은 따로 좀 숙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친인척은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뒤에 있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직계 좀비 속 또 형제까지만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숙식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장례 절차가 다 끝난 게 아니었군요. 아니에요. 지금 뒷부분에 서로 협의가 다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직계 좀비속과 형제자매는 오늘 이달 말이지만 친인척과 지인은 10일까지만 한다고 하니까 반발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 화재 사고로 우리 고민 지점이 더 많아졌는데 크게 봐서 두 가지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그리고 제조업의 불법 파견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자, 우선 그 제조업 불법 파견 문제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라고 정한 이유는요. 이 노동에 있어서 위험을 외주화, 불법 파견을 통해서 소화해왔고 이주화, 이제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라고 정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리셀은 불법 파견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공급업체는 아리셀을 요청해서 인력만 파견했다라고 책임 미루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요.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제조업 불법 파견은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하죠. 뭐 지금. 보통 이렇게 온라인 그 채용 공고 사이트 같은데 보면요, 뭐 조립, 포장, 검사, 도장, 뭐 도금, 인력 파견 중이다 이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 인력을 활용하는 건 불법이다. 근데 현실은 뭐 대부분 이걸 위반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군요. 거의 다라고 봐야죠. 거의 다다. 그 정도. 자, 그러면 이 법상으로는 이런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가 제한돼 있지 않은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파견법에 따르면요.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 이게 컴퓨터, 창작, 방송, 통신, 음식조리, 운전 등 32종으로 제한돼 있어요. 32종만? 근로자 파견이 직접 생산 공정은 원칙적으로 파견 근로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적정한 임금과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파견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이거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공장 직원 중에 출산이나 질병이나 부상 등 결혼이 생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대 6개월간 파견직을 쓸 수 있다. 이걸 또 악용하는 거군요. 예. 예외 조항을 계속 연장해서 파견 인력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겉으로는 정상적인 공구처럼 이게 막 채용란에 막 나와 있어도 이건 모두 다 불법 파견인 경우 허다한 거예요. 이 비용 부담이 큰 중소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쓴다고 보면 되고요. 이 인건비 만만치 않게 들고 4대 보험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아리셀 공장이 배터리 검수 포장하는 곳이거든요. 2017년에도 휴대폰 케이스 제조에 파견직을 썼다가 그때 검사하고 포장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헌법소원 냈는데 이거 파견 금지에 해당한다라고 헌재에서 이게 결정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셀 이 공장도 직접 파견 노동자를 쓴 거죠. 이 결정이 난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경영계 쪽에서는 이 지금 현행법이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 이거 규제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파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엄격한 파견 규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확보를 어렵게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 파견 도구 기준 법제화, 파견 대상 확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는 듯이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사실 파견을 이제 금지하는 것은 정규직과 파견직 사이에 심각한 임금 격차 그대로 용인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금지하자라고 이야기에 대해 파견법이 만들어진 건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데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섣불리 그냥 입법론이나 글로벌 스탠드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이 상태대로 그냥 저임금으로 노동 환경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인 겁니다. 근데 영세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또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 파견이 이제 관행처럼 뭐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경영계에서는 이제 더 완화해달라, 현실화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뭐 제도화해달라는 거죠, 그걸. 제도화해달라. 결국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상시 인력 50명 미만이면요. 각종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50명 이게 중요하군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업체는 핵심 법조항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50명 미만이면은. 어지간해서 근로감독관 만날 일도 없고. 근데 조그만 이 소규모 같은 경우는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아리셀 같은 경우는요. 상시 근로자 수가 43명이에요. 50명 이하군요. 안 되죠. 근데 사고당해 파견 형태로 투입된 일용직이 53명입니다. 50명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하로 관리하면 50명 미만으로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외부 인력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업장 쪼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용도 줄이면서 규제도 피해갈 수 있고. 맞습니다. 사업장 잘게 쪼개 있는 것만으로도 각종 규제와 책임으로부터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로부터는 이 회사는 고용의 유연화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구나 라면서 칭찬까지 받아요. 이 좋은 거를 기업주가 마다하겠습니까? 현행 법제도에 허점을 파고든 이 불법 파견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상화, 대부분이 이렇게 불법 파견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국내 제조 산업의 현실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에 값싼 외국인 노동자가 결합하면서 현실은 더 비참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위험의 이주화를 말씀드린 거고요. 파견 노동자한테 위험을 전가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이주화. 외국인 노동자들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 23명 중 18명이 파견업체를 통해 공급된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를 우려하는 모습은 계속 있어왔지만 기업의 이윤을 더 많이 가져주는 이 다단계 하청 구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건 다 외국인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통계에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그리고 또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고당하고 죽고 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게 통계로도 잡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점점 이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 심화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뭐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리 뭐 농사 많이 지으시니까 그렇죠. 뭐 농업도 그렇고 뭐 축산업, 어업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그 때문에 더 사고도 많다고요. 근데 이런 사고 나면 언론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죠. 2017년 경북 군위에서는요, 양돈장 정화조를 청소하던 네팔 노동자 2명이 돼지 분뇨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 독성으로 질식사했습니다. 보호 장구도 없이 외국인 노동자가 일터로 나간 경우입니다. 예. 또 2019년 경북 영도 오징어 업체에서는 지하 폐기물 탱크 청소를 들어갔다 똑같이 질식사당했어요. 역시 안전장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이주 노동자를 사상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조선업, 숙박, 음식업점, 택배업, 상하차 업무,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거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한다는 거죠. 또 최근에 돌봄 인력 부족하다고 제가 저번에도 이거 말씀드렸어요. 예. 해결책으로 최저임금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그러니까요. 도입 추진 중에 있는 것이죠. 아, 이런 상황입니다. 예. 네, 답답합니다. 자, 이번 화제는 이제 파견 근로자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이제 한꺼번에 겹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개선책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고용구조 개선이라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용구조 개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 정규직이 또는 내국인이 하기 힘든 일을 비정규직이 또는 제3세계 외국인 노동자 맞는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의 고용구조 그리고 국가의 노동이주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육훈련의 법제도에서 이주 노동자를 배제하지 않는 이 소규적 차원의 선언적인 뭐 이런 걸 넘어서 구조적 위험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예. 노동시장에 일할 사람 없으면은 임금 구조와 근로 조건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의 미등록 체류자를 쓰는 방식으로 그대로 저임금 열악한 근로 조건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주 노동자 값싸게 데려다 쓸 수 있는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는 원청이 이를 맞춰서 하도급 단가를 책정합니다. 그렇죠. 하청 더 싼 가격, 더 미숙한 노동자라도 일을 마치는 노동력 공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고가 터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럼 아리살차면서 또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고용구조 개선 관련된 이 부분들을 좀 진중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불법 파견 문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